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고은자이고 72입니다. 평생 분식집을 했습니다. 새벽 5시면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기름 냄새가 옷에 배도록 튀김을 올렸습니다. 손님들은 사장님, 여기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했고 저는 그 말 한마디에 하루를 견뎠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는 혼자서 가게를 꾸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한 대가였지요. 저는 그 돈의 일부를 아들 민호에게 보탰습니다. 민호는 캠핑용 장비를 빌려주는 작은 회사를 차렸고 며느리 소연은 회사 돈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처음엔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사무실을 얻고 직원을 뽑고 투자 설명회에 나가는 모습을 보며 내가 도운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 세상이지 하며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가끔 명절에 떡을 빚어 보내고 전화로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소연이가 제 휴대폰에 위치 공유 앱을 깔자고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길 잃으실까 봐요. 저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면 안심이잖아요. 말은 살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시받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앱을 깔고 나니 제가 시장에 가면 소연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시장이세요? 혹시 넘어지시거나 그러면 곧바로 연락 주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그냥 장 보는 거야. 그런데 다음 날에도 다음 주에도 똑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와 소연이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소연이가 서류 몇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무 관련해서 조사가 까다로워졌대요. 어머님 통장에 있는 돈을 회사 계좌와 공동 관리하면 세무상 유리하대요.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공동 관리라는 게 뭔데?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쉽게 말하면 엄마 돈을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사기 같은 거 당하실까 봐요. 저는 말을 삼켰습니다. 사기를 당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제가 수십 년간 장사를 하며 손님들 속임수도 다 알아차렸는데 이제는 제 돈조차 제가 지킬 수 없다는 뜻일까요? 그런데 남편의 여동생 영란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언니, 다 가족을 위한 선택이에요. 민호 사업이 잘 되려면 뒷받침이 필요하잖아요. 언니도 이제 편히 쉬시면서 애들한테 맡기세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납작하게 눌렀습니다. 편히 쉬라는 말은 듣기엔 좋았지만 속뜻은 달랐습니다. 이제 당신은 쓸모가 없으니 가만히 있으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좀 생각해 볼게. 민호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고 제 손은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이름으로 국을 끓이고 김밥을 말 줄 아는 사람인데 서류 속에서는 자꾸 미성년자처럼 취급되더군요. 휴대폰엔 위치 알림이 뜨고 통장엔 한도가 줄어들고 부엌에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저는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혹시 내 이름이 서류 속에서만 남은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 나는 여전히 뭔가를 할 수 있어. 저는 그 목소리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제 이름을 속으로 불러볼 뿐이었습니다. 고은자.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사소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고 된장을 풀고 두부와 애호박을 썰어 넣는 일. 제 손은 칼을 쥐는 법을 알고 있었고 제 코는 불 조절이 필요한 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물이 끓어오르자 저는 불을 약으로 줄이고 타이머를 눌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타이머가 제대로 눌리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앉아 있었고 부엌에서는 찌개가 계속 끓고 있었습니다. 물이 증발하면서 냄비 바닥이 타기 시작했고 부엌의 연기가 살짝 차올랐습니다. 연기 냄새를 맡은 순간 저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엌에 도착하기도 전에 소연이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불 켜놓고 어디 가신 거예요? 소연이가 다급히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연기가 빠져나가고 타버린 냄비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전엔 제가 직접 알아차리고 바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소연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가스레인지 사용은 제한해야겠어요. 인덕션만 쓰세요. 그게 더 안전해요. 아, 그리고 혹시 몰라서 비상벨도 설치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실수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부엌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가스레인지는 사용할 수 없게 잠금 장치가 달렸고 인덕션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인덕션은 깨끗하고 안전했지만 제게는 낯설었습니다. 불꽃이 보이지 않았고 온도 조절이 직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불의 세기를 눈으로 보고 조절해 왔는데 이제는 숫자 버튼을 눌러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엌 서랍에 작은 자물쇠가 달렸습니다. 날카로운 칼들이 들어있는 서랍이었습니다. 소연이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다치실까봐, 혹시 깜빡하고 칼을 잘못 다루실까봐.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요리를 할 때마다 소연이를 불러 서랍을 열어달라고 해야 했습니다. 제 부엌인데 제가 원할 때 칼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엔 제 체크카드 한도가 더 줄었습니다. 소연이가 은행에 연락해 월 사용액을 제한했다고 했습니다. 큰 금액이 빠져나가면 위험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미 한 번 마트에서 카드가 막혔던 기억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니. 주말마다 하던 시장 나들이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소연이가 배송이 편하다고 무거운 짐들 필요 없다고 거듭 말했고 저는 더 이상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시장에 가지 않으니 장바구니를 들 일도 없었고 상인들과 인사를 나눌 일도 없었습니다. 예전엔 시장 아주머니가 사장님, 오늘 무 좋아요 하고 말을 건넸고 저는 하나 주세요 하며 웃었습니다. 그런 작은 대화들이 제 하루를 채웠습니다. 이제는 그마저 사라졌습니다. 어느새 제 하루는 알람과 위치 알림, 결제 알림으로 조각난 시간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8시에 약 먹으라는 알람, 오전 10시에 물 마시라는 알람, 오후 2시에 산책 나가라는 알람. 제가 집을 나서면 위치 알림이 울렸고 제가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면 결제 알림이 울렸습니다. 저는 알람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다투었습니다. 하나는 괜히 민폐 끼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실수를 했고 나이가 들었고 이제는 조심해야 한다는 목소리. 그 목소리는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내 이름으로 살 권리를 되찾아라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고운자이고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목소리.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끈질겼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내면의 두려움을 정면으로 보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많아졌습니다. 손등엔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고 손가락 마디는 뻣뻣했습니다. 저는 늙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늙었다는 것이 무능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늙었다는 것이 쓸모없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밤마다 저를 짓눌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제 존재의 무게를 재어봤습니다. 저는 얼마나 무거운 사람일까? 누군가에게 저는 얼마나 필요한 사람일까?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옛날 분식집 시절 쓰던 노트를 꺼냈습니다. 밀가루 반죽 레시피, 김밥 재료 목록, 단골 손님들이 좋아하던 메뉴가 적혀 있었습니다. 펼쳐진 노트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고 잉크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글씨였습니다. 제가 만든 레시피였습니다. 제가 살아온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울면서도 저는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아직 사라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날 영란이 도장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인 영란은 평소에도 민호의 사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투자자를 소개해주고 세무사를 연결해주고 각종 서류 작업을 도왔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우산을 털며 거실로 들어온 그녀는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언니, 이거 증여 사전합 의서예요. 영란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안정화하려면 제 돈도 담보성 편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절세도 되고 나중에 민호한테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고 세무적으로도 유리하고 가족 간 증여라 복잡하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설명은 논리적이었습니다. 마치 변호사처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빼곡한 글씨들이 가득했습니다. 증여자, 수중자, 담보 편입, 사전 합의. 낯선 단어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칸도 보였고 도장을 찍어야 할 빨간 네모도 보였습니다.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기름 끓는 소리 같은 것이 났습니다. 남편과 새벽마다 튀김기 옆에 서서 손에 물집을 만들며 만든 돈이었습니다. 여름엔 주방이 사우나처럼 뜨거웠고 겨울엔 새벽 배달 트럭을 기다리며 손이 얼었습니다. 명절엔 쉬지 않고 떡을 빚었고 비 오는 날에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한 명이라도 올까봐, 단골이 실망할까봐. 그렇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한 푼 한 푼 동전을 세고 지폐를 접어 넣으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영란은 계속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회사 재무 구조를 보고 신뢰를 판단한다고, 언니 예금이 담보로 들어가면 신용도가 올라간다고, 민호 사업이 안정화되면 결국 다 가족에게 돌아온다고. 그녀의 말은 맞았습니다. 논리적으로 틀린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그 논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영란이 건넨 검은색 볼펜이었습니다.
제 손은 펜을 쥐고 서류 위로 향했습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서명을 해야 했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글씨가 써지지 않았습니다. 제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펜을 든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영란이 물었습니다. 언니 왜 그래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내 이름으로 지켜야 할 돈이야. 영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지금 민호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투자자들이 압박하고 경쟁사는 치고 들어오고 가족이 도와줘야 할 때예요. 그녀의 목소리엔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란아, 나도 민호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이 돈은 내가 지켜야 해. 내 이름으로. 영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고 우산을 챙겨 들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언쟁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퇴근 후 찾아왔습니다. 영란에게서 연락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은 투자자 신뢰가 더 중요해요. 이번 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 투자금 회수당할 수도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저는 그 간절함을 알았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두려운지. 하지만 저도 두려웠습니다. 제 존재가 사라질까봐, 제 이름이 지워질까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내가 사업 시작할 때도 믿었어. 돈 보탤 때도 믿었어. 지금도 믿어. 하지만 그 믿음이 내 이름을 지우는 것까지 포함하진 않아. 민호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또 한 번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소연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잠시 요양원 체험 서비스 가보실래요? 프로그램도 많고 안전해요. 친구도 사귀실 수 있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끝이 어디인지. 위치 추적, 카드 한도 제한, 부엌 출입 통제. 그 다음은 요양원이었습니다. 안전하고 관리되고 감시되는 공간. 거기서 저는 완전히 이름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몇 호실 할머니가 될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연아, 난 갈 곳이 있어. 소연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디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여기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것. 그날 밤 저는 다시 옛날 노트를 꺼냈습니다. 밀가루 반죽 레시피가 적힌 노트. 손때 묻은 페이지를 넘기며 저는 제 삶의 흔적을 더듬었습니다. 멸치국수 육수 비율, 김밥 속재료 조합, 유자차 만드는 법. 이건 제가 평생 익힌 기술이었습니다.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갈등의 동기는 제 실수가 아니라 그들이 느끼는 불안과 통제 욕구라는 것을. 민호는 사업이 불안했고 소연이는 책임이 두려웠고 영란은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불안이 저를 관리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의 갈등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존중받고 싶은 마음의 충돌이라는 것을요. 저는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가족에게. 하지만 사랑이 존중을 삼켜버리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결심했습니다. 도장을 찍는 대신 다른 것을 잡기로. 저는 도장을 대신해 반죽기를 잡았습니다. 오래전 가게 문을 닫을 때 챙겨둔 밀가루 반죽 노트를 꺼냈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항구 근처 시장에 2평 남짓한 가게를 얻었습니다. 월세는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청년 창업 지원 공간이었는데 나이 제한이 없다는 걸 알고 신청했습니다. 담당자는 제 나이를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열정이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게를 얻은 날 저는 오랜만에 설렜습니다. 빈 공간에 서서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싱크대가 있었고 간이 조리대가 있었고 낡은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을 하고 선반을 닦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땀이 났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름을 정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노트에 여러 이름을 적어 보았습니다. 은자네, 분식, 할매 국수, 항구 부엌.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은자의 뜨끈한 한 모금. 국물 한 모금에 담긴 따뜻함, 그걸 전하고 싶었습니다. 간판은 직접 만들었습니다. 시장 철물점에서 나무판을 사고 물감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제 글씨였습니다. 메뉴는 단출했습니다. 멸치국수, 달걀지단 김밥, 유자차. 예전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던 메뉴들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우려내고 김밥 속재료를 썰고 유자청을 담았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칼을 쥐는 법, 불을 조절하는 법, 간을 맞추는 법.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개업 첫날 바다 안개가 걷히며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업 중 팻말을 걸었습니다. 첫 손님은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하는 아주머니였습니다. 국수 한 그릇을 주문했고 저는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뜨거운 육수를 붓고 파를 올리고 김을 뿌렸습니다. 아주머니는 한 숟가락 떠먹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 국물 진하네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국수 먹어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생겼습니다. 저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국수 한 그릇으로 누군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손님은 5명이 왔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7명이 왔고 그 다음 날에는 10명이 왔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점심시간에 들렀고 근처 공사장 인부들이 아침 일찍 들렀습니다. 누군가는 할머니 손맛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옛날 맛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생 해온 대로 만들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는 시간은 곧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저녁 6시까지 서서 일했습니다. 다리가 아팠고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알람에 쫓기던 때보다 훨씬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제 시간을 선택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제 몸을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민호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오후였습니다.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민호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물기를 닦고 나가 그를 맞았습니다. 들어와. 국수 먹을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국수를 끓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였습니다.
육수를 넉넉히 붓고 고명을 풍성하게 올렸습니다. 민호는 말없이 국수를 먹었습니다. 한 젓가락, 두 젓가락. 국물을 마시고 면을 호로록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들었습니다. 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나도 불안했어요. 투자금 굴리고 매출 보고서 제출하고 소연이와 맞춰 살다 보니 엄마가 한 번만 더 도와줬으면 했어요. 그러면 내가 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엄마를 가두는 거였네요. 저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제 손과 젊은 그의 손이 겹쳤습니다. 민호야, 기대는 서로가 하는 거란다. 내가 엄마한테 기대고 엄마도 너한테 기댈 수 있어야지. 그런데 요즘은 내가 날 붙잡고 있었어. 기대는 게 아니라.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손님이고 내가 사장이야. 손님으로서 자리 한번 앉아보렴. 그냥 엄마가 해준 밥 먹으러 온 손님. 민호는 말없이 국수를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오르는 그릇 앞에서 우리 사이에 막혀 있던 것이 살짝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민호는 국수를 다 먹고 일어서며 계산을 하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서비스야. 다음엔 돈 내고 먹어. 민호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가 나가고 나서 저는 빈 그릇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놓아주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다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붙잡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는 법을. 저녁이 되어 부스 문을 닫을 때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멈추지 않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제 리듬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가벼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았고 위치 추적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발로 걷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제 돈을 담보로 묵지 않았습니다. 영란이 다시 한번 찾아왔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대신 월별 지원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노트에 적어서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가게 순이익의 10%까지, 그 이상은 불가. 민호는 노트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망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도 어디까지가 적절한 선인지 몰라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통장 비밀번호도 제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민호 생일이었습니다. 그걸 제 생일로 바꿨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돈은 제 것이고 제가 관리한다는 표시였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 직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동의는 받으셨어요?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제가 통장 주인입니다. 직원은 잠시 멈칫하다가 처리해 주었습니다. 위치 공유는 제가 선택한 시간에만 켜기로 했습니다. 소연이에게 말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켜겠다고, 내가 위험하다고 느낄 때만 공유하겠다고. 소연이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뒤 제가 시장에 갔을 때 위치 추적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가분했습니다. 감시받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엌 서랍의 자물쇠도 풀었습니다. 제가 직접 드라이버를 들고 풀었습니다. 소연이가 퇴근하기 전에 끝냈습니다. 자물쇠가 떨어지는 순간 저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제가 원할 때 칼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제 부엌에서 제가 요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는 것과 금지당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소연이에게는 편지로 말했습니다. 말로 하면 감정이 앞설 것 같아서 밤새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지에 또박또박 글씨를 적었습니다. 소연아, 내가 두려웠다는 거 알아. 내가 다칠까봐, 실수할까봐, 사고 낼까봐. 그래서 날 관리하려 했던 것도 이해해. 하지만 나는 관리받을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주체야. 나도 두려워. 늙어가는 거, 기억이 흐려지는 거, 몸이 약해지는 거. 그래도 그 두려움은 내가 감당하고 싶어.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 도와줘.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먼저 나서진 마. 그리고 나를 믿어줘. 편지를 식탁 위에 놓고 저는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왔을 때 편지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소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앞서갔나 봐요. 죄송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영란에게는 전화로 간단히 말했습니다. 내 돈은 내 책임질게.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 뒤로 영란은 더 이상 도장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진 않았지만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게에서 국수를 끓입니다. 해가 지면 바닷바람이 스테인리스 통을 두드리고 저는 반죽을 쉬게 하며 제 마음도 쉬게 합니다. 가끔 손님으로 오는 민호는 선결제를 하고 갑니다. 5,000원짜리 국수값에 10,000원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웃으며 다음에 김밥 서비스로 줄게라고 말합니다. 소연이는 예약 주문을 넣습니다. 김밥 2줄, 유자차 1병. 직원들 간식으로 쓴다고 합니다. 저는 정성껏 싸서 보냅니다. 서로의 경계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경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경계를 존중하며 연결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부엌 벽에 작은 종이를 붙였습니다. 손글씨로 적은 규칙이었습니다. 고은자의 규칙. 내 이름으로 요리하고 내 시간으로 쉰다. 가족은 돌봄을 요구하기 전에 존중을 먼저 건넨다. 그 종이를 붙이고 나서 저는 뒤로 물러나 바라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제 글씨였습니다. 제 목소리였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목소리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족을 사랑합니다. 민호가 걱정되고 소연이가 고맙고 영란이 미운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사랑이 조건과 감시에 쫓기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자기다움을 지켜주는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가두지 않는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사랑. 주말이면 바닷가를 걷습니다. 파도 소리를 듣고 갈매기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걸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제 이름을 또렷이 불러봅니다. 고은자. 대답이 돌아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예전엔 그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도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대답합니다. 제 목소리로. 가게에서 일하는 날들은 여전히 고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게 힘듭니다. 하지만 그 고됨은 알람에 쫓기던 고됨과 다릅니다. 이건 제가 선택한 고됨입니다. 제 의지로 견디는 고됨입니다. 저는 오늘도 제 이름으로 뜨끈한 한 모금을 삶에 붓습니다. 국물을 끓이고 김밥을 말고 손님을 맞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살아갑니다. 누구의 어머니이기 전에 저로서,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이기 전에 고은자로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짠 바다 냄새가 납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내일 장볼 목록을 적습니다. 멸치, 다시마, 달걀, 김. 제 손으로 고를 재료들입니다. 저는 웃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입니다. 저는 살아 있습니다. 72이 고운자로 여전히. 여러분. 삶에는 마감선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작은 한 걸음이 내일의 길을 바꿉니다. 편안함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가 고른 삶에서 옵니다. 중요한 건 목소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의 경계를 지키며 연결될 때 사랑은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또렷이 불러보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 대답이 들리면 이미 새 출발이 시작된 겁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